계속해서 거래의 결합관계 이 부분을 보도록 하죠.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입금 50만 원과 이자 3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다. 앞서 상환은 알려줬으니까 이제 갚았다 이런 뜻입니다. 상환. 자, 그러면 차입금 50만 원 원래 부채였는데 갚았으니까 감소하겠네. 그죠? 부채가 감소되어집니다. 자, 이 부채가 감소되기 위해서 현금이 감소되어져요. 자, 그런데 봐. 부채, 현금, 차입금 50만 원을 감소시키는데 현금은 뭐하고 같이 줬냐면 이자 3만 원을 합해서 53만 원을 갚았을 겁니다. 그죠? 현금의 감소는 53만 원이에요. 그럼 이렇게만 분류를 하면 거래요소의 결합관계가 완성이 된 걸까요? 안 완성된 겁니다. 자, 현금은 53만 원 증가하죠. 그래서 요 3만 원만큼이 다시 우리가 거래요소의 결합관계에서 그 왜 3만 원을 더 줬는가를 끄집어내서 인식을 해서 뭐를 해야 돼? 장부에 기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이 3만 원은 뭐인 겁니까? 내가 타인으로부터 빌렸던 자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야. 자, 그래서 타인으로부터 재화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게 됨으로써 기업의 자산의 감소를 가져오거나 부채의 증가를 가져오거나 이렇게 되어지는 애를 뭐라고 한다고? 비용이라고 한다고 그러죠. 이때 이런 애들이 이자 비용이 되는 겁니다. 비용의 발생. 자, 그래서 9번의 거래요소의 결합관계는 부채의 감소와 비용의 발생 그리고 자산의 감소 이렇게 거래요소가 결합되어진 것입니다. 자, 앞에 그림으로 다시 안 가도 되겠죠? 자, 가볼까요? 네, 한 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가보도록 하죠. 자, 여기 어떻게 된 거라고? 부채가 감소되어지고 자산 감소되어지면서 비용이 발생한 이러한 거래인 겁니다. 이렇게 부채 감소, 자산 감소, 비용 발생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해야 돼. 아, 끊겼네. 안 끊겼네. 되셨죠? 자, 다 그럼 아주 이 열악한 환경에서 힘듭니다. 교수님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강의실에서 강의하는 것보다 3배쯤 더 힘드는 것 같아. 체력적으로. 효율은 별로 더 좋지도 않으면서 그런 것 같아. 자, 그러면 9번까지 했나요? 자, 10번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슬라이드 쇼로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되는 것이야. 복습을 하면서 한번 보도록. 자, 10번. 이번에는 대여금 100만원과 이자 5만원을 현금으로 받았어요. 이 얘기는 대여금은 뭐라고 그런다고? 뭐라고? 내가 빌려준 돈이니까 권리에 해당이 되어져서 자산이었던 애입니다. 그죠? 자산이죠. 자산입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이제 뭐로 하느냐면 받을 수 있었던 권리를 받아내고 있는 거야. 내가 빌려줬던 돈이니까. 그러면 현금이라는 애가 증가하겠네. 현금을 증가하는데 빌려줬던 돈 권리는 얼마냐면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100만 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100만 원과 이자 5만 원도 같이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금의 증가는 105만 원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받을 수 있었던 권리 100만 원은 없어지는데 여기 100만 원이고 여기 105만 원이고 여기는 100만 원이어서 5만 원의 차이가 있지. 5만 원을 왜 더 받았던 것이야? 원금 100만 원에 더해서 내가 타인에게 어떤 재화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자산의 증가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 정의되면 뭐라고? 수익. 이자 수익이라는 5만 원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얘도 역시 앞으로 또 가서 또 살펴보도록 하죠. 자, 급할 거 없으니까 여기 거래요소의 결합관계.
현금이라는 자산 105만 원이 증가하고 있어요. 자산의 증가. 그런데 대여금이라는 이제 권리인 자산은 100만 원이 감소해요. 자, 그리고 5만 원만큼의 뭐가 수익이 증가하고 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거래 요소가 결합된 것이야.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수익의 발생. 이렇게. 자, 거래 요소들이 결합되어지는 게 이렇게 계속해서 보여지지. 10번까지 했나요?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전환사채 100만 원을 주식으로 전환하다. 이런 문제입니다. 자, 전환사채라면 이거 좀 어려운데 기업이 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이제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채를 발행하고 돈을 빌리는 일인데, 사채는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돈을 빌렸으니까 나중에 갚아야 될 의무인 부채죠. 그런데 이 전환사채는 이 사채를 일정 기일, 약속한 기일에 주식으로 바꿔주기로 하고 이렇게 발행한 사채예요. 이 정도만 알아둡시다. 복잡하게 하면 여러분 더 힘들어. 그래서 그 시기가 와서 사채를 전환을 해주는 것이야. 원래 그 사채는 완기가 오면 빚이니까 갚아야 되는데 뭘로 갚은 거냐면 우리 기업에 주식으로 줬다 이 말 뜻이에요. 주식으로 줬다. 자, 그러면 이런 어려운 거래가 여기에서 왜 나왔냐면 거래요소 결합관계를 교수님이 만들려고 이렇게 이런 예제를 놓은 것이야. 응? 아직 크게 이해는 못해도 요 관계만 잡아내면 돼. 자, 그러면 부채는 감소합니다. 전환사채는 어찌됐든 감소하는데 주식을 줬다라는 얘기는 이 사채를 갖고 있던 사람들을 뭐로 만드는 겁니까? 주주로 만드는 거지, 기업의 주인으로. 그래서 기업의 주인의 몫을 뭐라 그런다고? 자본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자본금이 증가되어지는 이러한 거래인 겁니다. 자, 부채를 감소시키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채권자가 아니야. 주주가 되어지는 것이야, 이렇게. 좀 어렵지만 요거를 요 밑에 것만 기억하도록 하자. 자, 부채가 감소되면서 자본이 증가하겠구나,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빚이 아니고 기업의 주인 몫으로 된 것이야. 이제 기업의 부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고 그랬는데 그 부채 부분이 자본으로 간 것이야. 자산은 변동이 없으면서. 되지? 다음 12번 이익잉여금 50만 원을 역시 주식으로 배당하는 겁니다. 자, 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이익이 나서 자본 안에 들어있는 아직 처분하지 않은 애를 말하는 것이야. 요 자본. 얘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실제로 주식으로 이제 더 주주들한테 현금으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주식으로 나눠주는 것이야. 자, 그럼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익잉여금이란 자본 감소되면 자본 내에서 이제 위치만 변경되는데 이거 굉장히 여러분한테 힘들 거야. 자, 그냥 여기 밑에만 가도록 하자. 그리고 나서는 요번에는 어떤 거냐면 자본금이 증가하는 거야. 자본금이. 자본금. 그래서 요 거래는 자본의 증가와 자본금의 증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본 안에서 이익잉여금은 감소하면서 자본 안에서 자본금은 증가하는. 아직 1학기 때는 이런 거래들은 여러분한테 출연조차도 안 합니다. 다만 지금은 거래요소의 결합관계 때문에 교수님이 이렇게 이해를 들은 거란 말이지. 자, 그러면 쇼를 마치고 가서 여기를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자. 자, 지금까지 12개의 예로서 거래요소의 결합관계를 쭉 살펴봤더니 어떤 식의 흐름이 있었냐면 모든 거래가 이렇게 8가지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즉 자산의 증가, 감소, 부채 증가, 감소, 자본의 증가, 감소, 수익의 발생, 비용의 발생, 이런 식으로 몇 개야?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그 거래 요소로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었어요. 자, 이걸 잘 살펴봤더니
자산, 부채, 자본이었던 것이야. 이거 무슨 뭐의 요소야? 예, 앞서 배웠었던 재무 상태표 요소입니다. 그죠? 재무 상태표 요소.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은 뭡니까? 손익계산서 요소야. 그지? 손익계산서 요소. 그 요소들이 8개가 있었던 이유는, 자, 8개도 아니야, 사실은. 8요소라고 하지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요런 애들이 자산은 증가를 왼쪽에, 감소를 오른쪽에, 부채와 자본은 증가를 오른쪽에, 감소는 왼쪽에,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요. 자, 왜 그러냐면, 재무상태표 요소를 가서 보세요. 앞서에 이렇게 가서 이걸 정지시켜 놓고 재무상태표 구조를 보세요. 자산을 어느 쪽에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어? 만들어도 봤었지. 자산을 왼쪽에 기록하고 있었지. 그리고 부채와 자본을 오른쪽에 기록하고 있었지. 자, 그러니까 그 잔액이 왼쪽에 남도록 하게 하려면 증가 부분을 오른쪽으로 기록을 하는 것이 좋았던 것이야. 그래서 자산이 증가하면 왼쪽에, 부채와 자본이 증가하면 오른쪽에 하기로 했던 것이야. 반대로 이제 감소는 자산은 오른쪽으로, 부채, 자본은 왼쪽으로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이어서 그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이때 수익이 손익계산서의 그 궤정식 구조를 보세요. 어느 쪽에 있었어? 오른쪽에 있었지. 비용이 왼쪽에 있었지. 그래서 수익이 발생하면 오른쪽에, 비용이 발생하면 왼쪽에 이렇게 자리를 잡도록 이렇게 기록을 하기로 했던 겁니다. 자, 얼비쳐 갖고 화면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 자, 이렇게 좀 초점을 다시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이와 같이 이렇게 자산의 증가와 감소, 부채의 증가와 감소, 자본의 증가와 감소,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이것을 이제 거래의 8요소라고 하는데, 회계상의 모든 거래는 이 8가지 요소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다만 이제 거래의 결합관계가 왼편에 하나이면 반드시 하나? 그렇진 않아요. 1대1의 관계일 수도 있지만 1대2의 관계일 수도 있고 심지어 1대3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반드시 어느 한쪽의 요소가 변동을 하면 반대편의 요소의 그 원인을 잡아내서 반대편에도 반드시 이렇게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를 찾아내서 기록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복식부기 원리가 바로 복식부기의 원리였던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맞춤을 하고요. 자, 이래놓고 이제 거래에 발생하는 것에 따라서 재무상태표가 변화하는 사례를 83쪽부터 책에 85쪽까지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은 후에 와서 거꾸로 여러분들이 읽어봐야 돼. 그리고 이렇게 하나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책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너무너무 번거롭지? 네, 번거롭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장부에다 일단 일정 기간 동안을 다 기록을 한 다음에 한꺼번에 와서 그 장부를 보고 정돈을 해서 거래를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매 한 건 한 건마다 발생할 때마다 그 재무상태표를 작성한다면 이거 번거로워서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때 화면이 좀 뭐랄까 좀 깨끗해졌다. 그죠? 이 초점이 좀 안 맞아서 이렇게 됐던 거야.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 거래라는 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자, 앞서 본 것처럼 한 거래가 발생할 때 어떻게 찾아내고 있었냐면, 어느 한쪽의 원인을 발견해서 금액을 살펴보면 양쪽에 동일한 금액이 나타날 때까지 교수님이 어떻게 해주고 있었어. 그 원인을 혹은 결과를 찾아내서 반드시
그 금액이 양쪽이 다 일치될 때까지 거래요소의 결합관계를 밝혀내고 있었지. 뭐 예를 들자면 차입금 50만 원과 뭐 5만 원의 이자 이런 애들이 있었잖아. 그랬을 때 현금으로 55만 원을 받고 있었으면 오른쪽에 그 차입금, 왼쪽에 차입금 감소는 50만 원인데 현금 그 50만 원을 갚고 이렇게 하면 55만 원을 갚고 그러면 안 맞아서 5만 원을 찾아냈었던 기억이 나지. 그거를 뭐 이자 비용이라고 한다 이렇게. 자, 그것처럼 거래가 발생할 때 양쪽에 동일한 금액으로 두 번을 기입해야 되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거래 이중성이라고 하고, 이 거래 이중성에 따라서 양쪽으로 두 번 기입하는 그 회계가 복식 회계이고 복식 부기인 것이야. 그것을 장부에다 기록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경영학과에서 와서 배워야 되는 부기가 바로 복식 부기이고 복식 회계인 것이야. 가계부처럼 뭐 그 현금의 그 수지계산서 이 정도를 만들려면 뭐하러 여기 학교 와서 이렇게 했겠어요, 그죠? 이런 부분. 그래서 이렇게 복식 부기를 하게 되면은 늘 어때? 양편이 왼쪽과 오른편의 금액이 늘 일치되는 금액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양쪽의 금액을 어느 장부를 통해서 장부의 금액을 어떤 일정 기간이 이렇게 흘러간 다음에 일정 시점에서 딱 멈춰놓고 양쪽 금액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적어온 금액을 쭉 합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 기입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왼쪽과 오른쪽에 그 금액들의 합계가 싹 일치하겠지. 완전 일치할 거란 말이야. 자, 이래서 일치하지 않으면 틀리게 기록했구나. 이런 부분들을 검증해낸다. 그래서 복식부기는 자기검증 기능을 갖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기검증 기능. 그래서 복식부기는 거래 이중기입을 하기 때문에 거래 이중성에 따라서 양편에 두 번의 동일한 금액을 기록해 나가기 때문에 어느 일정 시점을 딱 잘라서 합계를 나타내 보면 합계를 산정해 보면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자기 검증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검증해낼 수 있다. 복식부기는 그래서 자기 검증 기능을 갖는다. 이런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러한 거래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거래 종류는 책에 발생 장소의 유무에 따라 뭐 손익 발생 유무에 따라 있는데 발생 그 유무에 따라서는 발생 장소에 따라서는 기업 외부와의 거래냐 내부와의 거래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기업 외부하고 거래되어지면 외부 거래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닌 것은 내부 거래라고 합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은 거의 외부 거래만 나타나게 돼 있어. 1학년 때는 내부 거래 거의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대표적으로 뭐 이런 겁니다. 상품 3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하다. 당연히 기업 외부하고 하고 있죠. 그리고 운반비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운반비 운반해준 사람한테 외부하고 있지. 그래서 대부분 외부 거래입니다. 1학년 때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것은. 자, 내부 거래는 기업 내부의 자원의 이동, 결산 정리 이런 것들입니다. 자, 제조기업이라고 한번 판단해. 원재료 50만 원을 제조공정에 투입하다. 자, 이때 왜 내부 거래냐면 자, 원재료라는 것은 어떤 애냐면 가구 제조업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보죠. 가구 제조업은 어때요? 가구를 사오는 게 아니고 가구를 만들기 위한 목재를 사오게 될 거다. 그렇겠지? 자, 그 목재를 사오면 이 목재를 사올 때는 원재료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뭐 현금 줬으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해서 외부 거래였을 거야, 그때는. 그런데 원재료를 창고에 쌓아놨다가 이제 원재료를 어떻게 해야 돼? 가구, 책상, 의자 만들기 위해서 절단한 공정으로 제조 공정에 투입해야 되지. 자, 이랬을 때 이 원재료는 이제 더 이상 원재료가 아니고 제품이 되기 위한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기업의 재무 상태가 변화하고 있다라고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야. 이것 좀 어렵지. 이것도 회계상의 거래인 것이야. 그래서 원재료가 이제 더 이상 아니고 제조 공정에 투입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원가에서 회계에서 배우게 되는 재공품 계정이라는 말을 하게 돼요. 자, 이러한 등등등이 내부 거래인데
그 감가상각비 이런 부분들은 어려우니까 지금 역시 나중에 가기로 했으니까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예로 나오네. 자, 거래에 분류해서 두 번째, 손익 발생 유무에 따라 이 부분입니다. 손익 발생 유무에 따라. 첫 번째 교환 거래인데요. 이 교환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은 변화하지만 수익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거래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여러분은 교재에 있는 87조 예를 보면 됩니다. 교수님은 그냥 87조를 보고 말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교환거래에는 비품 3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하다. 자, 그런 거래가 있다고 한다면 비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지. 그리고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산과 자산끼리만, 즉 자산, 부채, 자본 요것끼리만 하고 수익이나 비용이 없단 말이지. 자, 그래서 그러한 거래는 교환 거래라고 합니다. 자, 손익 거래는 뭐냐 하면 거래 총액이 수익 혹은 비용이 발생하는 거래입니다. 자, 역시 교재 87쪽에 그 예를 보면 임차료 기억, 임차료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러면 임차료라는 비용이 발생한다. 그죠? 그리고 현금 자산이 감소하네. 자, 임차료 5만 원 전액이 비용 발생하고 있어서 손익 거래인 겁니다. 자, 혼합 거래는 한 거래 안에 요 위에 있는 교환 거래와 손익 거래가 동시에 한꺼번에 발생하는 거래입니다. 앞서 거래요소의 결합관계에서 살펴봤던 차입금 5만 원과 이자, 차입금 50만 원과 이자를 주는 이러한 거래입니다. 자, 교재를 보면 그래서 87쪽의 혼합 거래에 차입금 5만 원과 이자 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런 거래가 있다고 한다면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를 하겠네. 그죠? 부채의 감소 왼쪽에 올 것이고 그 다음에 현금은 얼마를 줘야 돼요? 5만 원과 2만 원 합인 52만 원을 줘야 돼서 자산의 감소는 52만 원인데 자, 그러면 오른쪽은 52만 원 자산의 감소 현금, 왼쪽은 부채 차입금 5만 원 이래서 2만 원의 차이가 있죠. 이때 이 2만 원을 원인을 찾아내서 금액을 맞춰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 2만 원을 뭐라고 한다고? 이자 비용, 비용의 발생이 일어난 것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차입금 5만 원 왼쪽에 그리고 이자 비용, 비용 발생 2만 원 이것도 왼쪽입니다. 오른쪽에는 현금 52만 원 감소. 그럼 어떻게 되어졌어? 50만 원 부분은 부채와 자본이 그 교환이 되어지고 그리고 2만 원 부분은 비용과 자산이 바뀌어지겠지. 그래서 어때? 손익거래 부분도 섞여져 있지. 그래서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섞여져 있는 혼합거래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거래가 현금하고 관련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현금 수지 유무에 따라서 현금 거래와 대체 거래로 나뉩니다. 자, 그러면은 거래라는 게 여기쯤에서 여러분들이 의문을 품겠어요. 거래라는 게 현금하고 관련이 없는 애들이 있었던가? 당연히 있었잖아. 상품을 외상으로 산다든가 이런 것들은 현금으로 현금이 나타났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에서는 어땠어? 회계상의 거래라고 했었지. 왜냐하면 회계상의 거래는 현금을 받거나 현금이 나가거나 이렇게 정의 내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회계상의 거래는 기업의 재무 상태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했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재무 상태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현금 거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면 현금이 그 재무 상태 변화를 이루는 그 일종의 그 자산의 종류 가운데 하나일 뿐이지 현금 이외에 다른 자산들이 얼마나 많아. 그지? 그리고 그것들을 꼭 현금이 동반되지 않고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 그런 거란 말이지. 자, 그래서 현금이 어떤 거래에서 현금이라는 애가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는가에 따라서 이제 현금이 나타나면 입금 거래. 자, 그리고 현금이 나타나지 않으면 대체 거래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이렇게 보여졌으니까 이것 좀 가서 잠깐 고치고 오도록 할게. 잘 안 보여서. 자, 여기 얼비쳐서 안 보이는데 교수님이 보이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다른 색깔로 이렇게 바꾸도록 하자. 여기도 요거는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바꾸도록 해볼게요. 자, 잘 보인다. 그죠? 자, 현금 거래와 대체 거래 이렇게 돼야 된다. 자, 그러면 현금 거래의 예로 보면은 자, 운반비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러고 있어요.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현금이라는 애가 나타났지. 그래서 현금 거래인 겁니다. 자, 현금 거래 가운데서도 비용이 발생하면서 자산이 감소하고 그래서 현금이 나가고 있지. 현금이 나가는 거래를 출금 거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맞춰보세요. 현금을 뭐 예를 들어서 받는 거래. 이자 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러면 이자 수익이 발생하면서 현금 50만 원이 증가하는 이런 거래겠다. 그러면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그건 뭐겠어? 입금 거래. 네, 그렇습니다. 자, 현금이 들어오면 입금 거래. 자, 교재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 그래서 88쪽입니다. 교재는 현금 거래 가운데 입금 거래 볼게. 입금 거래. 임대료 5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건물이 있어서 건물 빌려주고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은 거야. 자, 그러면 현금이 들어오고 있지. 그래서 현금 거래 가운데 입금 거래가 되어지는 것이야. 자, 그다음에 출금 거래 예로 기계장치 밑에 니은번에 출금 거래로 가보도록 할게요. 88조. 기계장치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했다는 것이야. 그러면 기계장치는 증가하는데 현금 나가야 되지. 현금 자산 감소합니다. 현금이 나가고 있어서 무슨 거래? 출금 거래인 겁니다. 출금 거래. 되죠? 자, 그 다음에 현금이라는 애가 이제 나타나지 않는 거래야. 여기 대체 거래라는 거 이제 하네. 자, 현금의 수지를 수반하지 않는 거래입니다. 봤더니 얘 비품 3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있어요. 자, 그럼 비품이 자산의 증가가 보여지는데 오른쪽에 외상으로 매입했으니까 부채가 증가한다.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는 것이야. 부채. 그럼 여기에 현금이 있어요? 현금이 나가거나 들어옵니까? 네. 현금이 나가거나 들어오지 않는 거래는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현금 거래라고 하지 않고 출금 거래라고, 대체 거래라고 한다라는 거. 대체 거래. 무슨 출금 거래냐? 출금이 현금이 나가는 거지. 그지? 대체 거래. 현금하고 무관한 거래는 대체 거래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래가 앞서 전에 공부했었던 여기 손익 발생 유무에 따른 분류하고는 완전히 독립적이냐?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분류하면 그 거래는 또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도 이제 같이 볼 필요가 있어. 무슨 얘기냐면, 여기 봐봐. 운반비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라는 거래는 당연히 여기서 배운 대로 출금 거래에 해당이 되면서 손익 발생 유무에 따라서 분류를 한번 해보겠다는 뜻이야. 그럼 손익 발생 유무에 따라서 분류하면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지. 그럼 뭐야? 이 전액이 비용이 발생하는 거래이므로 손익거래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뜻이야. 손익 발생 유무에 따라서는. 자, 여기도 가서 보면 비품 3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하다라는 뜻은 당연히 대체 거래이기도 해. 그지? 현금이 없으니까. 현금이 나가거나 들어오고가 없으니까 대체 거래이면서 앞서 손익 발생 유무에 따라서 한번 보죠. 비품이 증가해. 자산이 증가하면서 외상,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도 증가해. 여기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나요? 안 발생하지. 자,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면 무슨 거래라고? 교환 거래라고 한다고 그랬잖아. 여기서 교환 거래. 자산과 부채, 자본끼리만 서로
위치만 바뀌는 거야. 교환이 되어지는 이러한 부분을 교환거래라고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반드시 여러분들은 87쪽과 교재 87쪽과 88쪽을 그 예를 보면서 손익 발생 유무에 따른 거래 분류하고 그다음에 현금 수지에 따른 거래 분류 이런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죠. 그리고 대부분은 무슨 거래라고 했냐면 교수님이 발생 장소에 따른 분류는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한 이유가 대부분 다 모두 다 거의 지금 외부 거래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 거래는 아직 좀 여러분들이 조금 묻어놓고 있어도 됩니다. 후에 이제 내부 거래 예들이 나오면 교수님이 짚어주기만 할 거고 대부분 외부 거래다라고 생각. 1학기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해야 될 내용들은 95% 외부 거래만 다루다가 이 수업에 이제 학기 말쯤에 갔을 때 내부 거래를 다뤄야 되는 게 잠깐 나와요. 그때 교수님이 이제 얘기를 해주고 그런 몇 가지 예들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연습 문제 풀이를 좀 해볼지 아니면 그 계정을 바로 들어갈지 보도록 하죠. 자, 교수님 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상황을 보면서.